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남 양산갑 출신의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남 양산시 갑구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의원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오만한 독주와 이념 편향적인 정책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깔아먹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경제는 활력을 잃고 지금 우리 세대는 청년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만 잔뜩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의 독선과 아집을 멈추고 이제라도 협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정부의 실정을 엄중하게 따지고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올바른 경제정책의 방향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총리께 질문 시작을 하기 전에 어제 제가 그 대정부 질문 듣다 보니까 우리 총리님께서 그 국민의힘의 박충근 의원 질의에 대해서 혹시 어디다 대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 좀 잘못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박충근 의원이 목숨을 걸고 이 자유대안의 품에 이렇게 참 오신 분인데 국민을 대표해서 국무총리께 그 질문을 하고 제가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세요. 아니 내용을 보시라. 내용을 보시면은 의원님들 그냥 내용을 보시면은 거기에 국군을 모욕을 하는 그런 발언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박충근 의원은 북한의 실정이나 그런 그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가하는 여러 가지 안보 위기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걱정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를 튼튼히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한 겁니다. 너무 과도했다고 생각하고 윤 의원님께서 이렇게 선의로 해석해 주시는 것은 제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네, 말씀처럼 맥락을 정말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문자 그대로 우리 근에 대해서 사실은 용인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 총리님의 평소에 그런 참 인품을 볼 때 좀 네. 과도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제 평소에 쓰지 않는 정도의 톤을 높였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사과를 하셔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고 오늘 기회가 되시면은 꼭 사과를 해주시길 바라고 저는 권력은 강물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물이 모든 산골짜기에 그 물을 다 담을 수 있는 것은 강물이 가장 낮은 곳에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물 같은 권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겸손하게 하십시오. 박충건 의원께서 제게 상당히 모독적인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김정은 신기보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한 것을 제가 총리로서 이 자리에서 그냥 넘겼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공직자로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시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내용을 볼 필요가 파악을 해보시고 없습니다. 제가 다 기억하고 박충근 의원의 그러한 진정성이 있다면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다 보셨기 때문에 박충건 의원께서 사과를 저는 상당히 참 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래서 개인에게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그 국군에 대한 어떤 경우에도 향후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국민의 그 국회의원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모독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얘기를 떠난 겁니다. 모독하는 것은 용인할 수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총리는 너무 그 저희 국회의원들이 말에 다 그 말꼬리를 잡고 사사건건 그렇게 다 이렇게 그걸 합니까? 제가 사사건건이 제가 그 하는 말씀드리잖아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건 잘 아실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포용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겸손하게 좀 하십시오. 권리 행사를. 제 평소의 스타일을 아실 테니까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만 해도 한 140조, 지금 올해 지금 50% 이상 GDP 대비 올라갈 것이고 2030년 이재명 정권 마지막 해에는 거의 뭐 60% 이상, 이게 이제 상당히 그 OECD 국가의 그 비기축 통화국의 그러한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상당히 생산 가능 인구 감소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 국가 부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한번 계획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부채에 대한 의원님의 걱정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별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적 보수 진보 또 경제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든 간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경제를 보는 데 있어서는 부채뿐만이 아니라 성장률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 시점에서는 사실은 부채 이상 훨씬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성장률의 마이너스를 돌려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저희는 역점을 기울이고 있고 다행히 현 시점에서는 부채가 비교적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직 상대적으로 과한 수준에까지 달하지는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성장률을 회복시키면서 걱정하시는 부채 문제를 관리해 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적절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아신 대로 무역 중심의 그러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무역 의존도가 한 75% 정도 되는데 최근에 그 대중국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에 상당한 그 적자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2022년 이후에 지금 그 상당한 그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작년까지 누적 적자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중국에 대한 누적 적자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매년 지금 100억 불 이상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한 가지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사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미국, 중국, 일본을 둘러싼 환경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산업적으로 앞서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상당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우리와 한중 간의 무역의 어떤 구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파로 지금 제조업체 수가 뭐 1년에 몇만 개씩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4, 5년 사이에 거의 한 10만 개 정도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중국 변수만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것을 눈여겨봐야 되고 그 반면에 이제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대한 그 무역 흑자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연간 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 지금 거의 뭐 우리가 미국이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 문제를 제기한 것도 FTA 체결 이후에 그간에 미국이 사실은 흔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무역 적자를 계속 봐왔다는 미국의 판단이 작용하고 그것을 일종의 만회하려는 요구를 했을 만큼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상당 정도 지속적으로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저는 총리께서 잘 그 파악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중국에는 매년 100억 불 이상의 지금 적자를 지고 있고 이것이 지금 고착화되고 장기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국에 대해서는 매년 400억 불 이상 이것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지금 급감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대미 수출액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어떤 미중 패권 경쟁의 그런 구도에서 우리가 반사적인 이익을 얻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지금 매년 세입은 5조 원, 세출이 지금 미국이 한 7조 원 됩니다. 그런 엄청난 그 재정적 속에서 미국이 관세 이런 압박을 한다는 부분도 일면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인식을 저는 정확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1월 27일 날 미국 시간 1월 26일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관세 25%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굉장히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지금 미국의 정치권, 백악관 또 조야에 상당한 참 이 한미 관계에 대한 불안들이 지금 상당히 저는 많이 느껴집니다. 솔직히. 그리고 지금 총리님을 비롯해서 현 이재명 정부의 투톱인 외교 투톱인 위성락 안보실장이나 또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금 상당한 적신호가 있다, 삐걱거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미국 국무장관도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 백악관에서 만나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최근에 여한구 통상본부장도 결국 못 만났습니다. 무역 대표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떤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한미 관계. 우선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그 관세 인상 메시지에 대해서만 두 가지만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에게 이번에 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 대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실제로 마지막에는 그것을 실체화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첫째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저 25%를 올리겠다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시점까지 그것을 실제로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의 실제 행동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다. 즉 저것은 압박인 것은 분명하고 또 저희로서는 부담되는 것도 분명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뭘 잘못해서 생긴 일도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감수하면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동장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것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대정부 질문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불신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상당한 지금 불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한미 정상회담 3시간 앞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지금 숙청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뉴트 킹그리치 전 미 하원 의장 11선 공화당 의원이죠. 한국이 지금 친중 공산 독재로 들어가고 있다. 들어보셨죠? 자, 고든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척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공산주의다, 친중 극렬한 반미주의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좀 조용히 하세요. 이거 좀 시간 좀 아니 좀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세요. 아니 시간 좀 예. 자, 조용히 하시고 아니 실체를 토론을 계속 들으세요.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실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길을 닫아 길을? 자, 조용히 하시고 좀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좀 하시오. 윤영석 의원님 그냥 질의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저도 사실은 미국 정치권 인사들의 이러한 발언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왜 이런 걸 방치하나 이겁니다. 현 정부가. 지난번 1월 달에 갔을 때 한번 이런 분들 만나서 설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이 의석에서 문제 제기하시는 의원님들을 향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실태를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의원님께서 아까 예로 드신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 등등의 발언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기 직전에 있었던 트윗인데
실제로 만난 이후에 그것이 달랐다, 오해였다라고 이미 정리가 된 것이어서 굳이 우리가 뉴스로 보면 구문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제기하시는 것은 좀 그런 잘못되지 않나.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현 정부의 그런 인식이 이러한 쉽게 그 바뀌지 트럼프 대통령이나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핵심 측근들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위승락 안보실장,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문전박대 당했잖아요. 며칠 전에 경우가 있고요. 지금 우리 통상본부장이 문전박대 당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 외면하세요? 외면. 저희들 노력을 하란 말입니다. 노력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간 만나온 정말 참- 접촉이 있습니다. 총리님,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구분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걸린 그 문제예요. 한미 간에 지금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지 않은 많은 대화의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총리님,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 청도 출신의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영천 청도 지역 국회의원 이만희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예. 요즘 한창 여러 가지 바쁜 일 많을 텐데 그 중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열심히 이제 글도 쓰시는 걸 봤습니다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랄까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크게 보면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적정하게 본인들이 원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과도한 어떤 집중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시장의 어떤 과도한 과열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관리해가는 것도 그에 수반되는 그러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표를 하나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난 작년 6월달에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30평형 아파트 가격의 시세 변동인데요. 2003년도에 3억짜리 아파트가 25년도에 12억이 넘었습니다. 4배 이상 오른 거죠. 보시면은 각 정권별로 이렇게 급등 시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평가를 떠나서 종합적으로 저희 어떤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에 있었던 부동산 어떤 정책의 결과에 더블이 됐죠. 있어서의 그렇죠?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이렇게 성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근데 이 정부가 정말 집값 안정을 통한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 보장을 할 수 있는 그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잘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많이 궁금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번 보여주시죠. 요 내용 보면은 그런 기대가 과연 이 정부가 할 수 있을까?
수요 억제를 위주로 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 잘 안 보입니다. 그렇게. 내리시죠. 보시면은 이 부동산원에서 만든 공개된 자료입니다. 보면은 그 뒤에 이 정부 들어서서 상승률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도 더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 정부가 수요 억제만 하는 정책이 과연 유효하겠는가라고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수요 억제와 지속적인 공급 두 가지를 다 당연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시점에 있어서 역대 기간 중에 가장 가파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일정 기간을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지난 건데요. 맞아요. 놓고서 예. 조금 더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구체적인 지뢰에 대해서 총리께서 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전세 가격이 문재인 정권 말기와 지금 25년 말까지의 변동상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변동폭. 뭐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시죠. 네네. 그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어떤 전세 가격의 변동폭은 제가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드리진 못하겠는데 총리가 되니까 거의 매일 물가하고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표를 계속 갖다 줘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6.3%가 올랐어요. 그리고 월세 가격의 변동은 124만 원에서 147만 원, 18.9%가 올랐습니다. 많은 우리 서민들께서 전세도 이제 안 되는 거죠. 월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왜 이렇게 월세, 전세, 매매 모두가 정부에서 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또 우상향하는 거죠? 원인이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기간에 걸친 것을 매매, 전세, 월세 다 해서 하나를 원인을 이 정부에서 들어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라고 하시는 건 사실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 정부 이전에부터 누적된 상황과 또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을 종합해서 저희는 현재로는 초기에는 수요 억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공급 이렇게 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고 그런 점에서 아마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지표의 변동은 생각하신 거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니 이게 부동산에서 나온 자료들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그러나 그것을 겁니다. 그렇게 뭐 낙관하거나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이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내거나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권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진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그 한 페이지 보여주시죠.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거 제가 설명드리고요. 네네. 정책의 일관성 예. 측면에서는 정책 최고 결정권자의 워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7월 달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할 수 있다. 12월 달에 하신 말씀은 야 이거 구조적이라 도저히 못해. 또 1월 달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야 그거 개국 정비보다도 더 쉬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경우는 좀 다른데 가령 미국에서 금융정책을 했던 저 책임자 중에 그린스펀 같은 분이 그때 말로 금융에 대한 메시지를 냈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말씀드린 어떤 안정화라는 기조에서 일정하게 수요 억제를 강조했던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충분히 지금 작동이 덜 된다고 할 적에는 그 다음에 또 정책의 기조를 강조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최근에 시장에서의 이야기 가운데 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은 예를 들어 중과세 유예를 아예 끝내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지난 정부에는 계속 매년 바뀌어 왔는데 일관되게 하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그 또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는 정반대 입장을 취하신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뭐 사정 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게 180도 변경된 데는
그 배경이 뭘까?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거든요. 총리께서는 아마 자주 접하실 거니까 그 발언 내용이 그 의도가 180도 달라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어떤 부분이 180도 변경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180도 제가 변경 조금 전에 귀한 시간 들여서 설명드렸잖아요. 잘 정확히 들어주십시오. 저는 일관된 원칙의 기조 위에 강조점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더 잘 알고 계시는 저기 누구시죠? 우리 국토부 장관님 네, 나와주시죠. 예, 고생하시죠. 네, 장관님 지난 1월 29일 날 도심 공공주택 확대 신속화 방안 발표하셨죠? 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만 기준으로 따져봅시다. 몇 군데 몇 호 더 하신다고요? 6만 호 정도 됩니다. 토탈해서. 그건 수도권이고요. 예, 예. 서울을 기준으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서울 3만 2천 호, 경기 2만 3천 호, 인천 0천 호 이렇게 되나요? 제가 말씀드린 건 서울을 중심으로 예, 얘기했어요. 예. 너무 방대하게 나오면 안 되니까요. 네. 몇 곳이죠, 그게? 프로테이죠? 3만 2천 호요. 몇 군데 장소입니까? 26곳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그 전에 스터디 하시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2020년도 8.4 내지는 8.14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지역 아파트 공공개발 어떻게 하신다 알고 계십니까? 몇 군데 몇 호죠? 정확히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발표했던 내용들을 그때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24군데 3만 3천 호입니다. 네. 그중에 몇 군데 정도가 이번에 129 대책이랑 중복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몇 군데 겹친다 그런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장관님! 부동산 대책의 주무 네. 책임자시잖아요. 아셔야죠. 다음 장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PPT. 몇 군데입니까? 똑같이 중복되는 데가 6군데입니다. 네. 이미 4군데는 추진하던 곳이었어요. 거기 다 26군데 포함시킨 겁니다. 재탕 대책이에요. 네.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그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재탕 대책 그러니까 이제 인정하신다고요? 예, 다시 저희들 하는 거니까 표현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재탕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일리가 그러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왜 부동산 시장이 어렵냐는 걸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때 24군데 3만 3천 호, 지금 26군데 3만 2천 호 비슷해요. 네. 근데 24군데 중에서 몇 군데가 착공까지 가신 것 같아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제가 뭐 다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구체적이 아니라 이거 숫자인데 아주 심플합니다. 네.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묻잖아요. 기획, 설계, 착공까지 간 곳이 24군데 중에 몇 군데냐고요. 제가 일일이 다 기억 못 하겠는데요. 예. 장관님 혹시 국장님 나와 계세요? 누구? 담당자 나와 계십니까? 부장님, 저 실무자를 불러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이 아니면 나오기가 금지되어 있는 걸로 확실해. 아니 그럼 국무위원께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가 다시 답변하러 나와야지. 아니, 이거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한번 말씀- 확인해 보십시오. 예. 24군데 저는 이거 스타디하면서 다 공부해가 왔는데 왜 장관님은 국민들 앞에 이거 내용 상세하게 설명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덜어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그럼요. 24군데 중에 예. 숫자까지 다 기획. 유효합니까? 의원님? 아니, 태릉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착공 간 데는요. 이런 문제를 24군데 있죠. 중에 2군데고요. 예. 다 포함하면은 6군데입니다. 예.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공공주택 개발, 공공계 개발하잖아요. 예. 이게 몇 년 걸립니까? 계획부터 준공까지. 하여튼 평균 몇 년 걸립니까? 한 15년에서 20년 걸리는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은 그
재개발 말씀하시는 거는 공공개발을 제가 몇 년 걸리냐고 아, 공공 재개발 예. 재건축 뭐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보통 예산은 5년에서 6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빠른 지금 발표해도 이 정부 끝날 때쯤 공급이 되겠네,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빠른 건 27, 8년도 들어가십시오. 있지만, 예. 다음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예, 아마 화장실 가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대통령님 글 쓰시는 거 보면은 다주택자들을 마귀가 깃든 사람 같은 사람처럼 이렇게 또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탐욕으로만 모든 거 다 몰아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저는 예. 국민들을 향해서 마귀가 깃든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 우리 역사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궁예하고 이재명 대통령이세요. 그 표현은 다주택자 일반을 향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이렇게 원인이 다른 데도 많이 있다 이러면은 너 투기 세력 감사하느냐, 언론이 그것밖에 못하냐 막 질책하세요. 저는 결코 이런 식의 정책 집행, 이건 부동산 정책이 아니에요. 저는 부동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거는 단순한 물론 투기 세력에 대한 억제 있어야 되죠. 하지만 공공의 공급 대책도 있어야 되고 특히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 같이 가야죠. 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연구하셔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수요 대책 만드셔야죠. 집이 주식처럼 오늘 팔고 내일 팔고 합니까? 평생 살면서 몇 채 삽니까? 젊을 때 방 한 칸 사고 조금 늘어가지고는 전세 옮기고 그래 가서 좀 더 나은 집 가는 게 인간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지방과 중앙의 발전의 문제, 교육의 문제, 생활권 문제, 교통의 문제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복잡한 문제를 너 때문이야. 이런 식의 해법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종합적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 믹스라는 얘기 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쓰는 거. 부동산도 근본적으로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 부동산 믹스도 만드십시오. 네. 다음 관세 문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얘기 쭉 들어보면은 총리님 모두 부동산 이 관세 문제는 입법 지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100%. 혹시 1월 16일자 로이터 통신 구윤철 우리 부총리 인터뷰한 기사는 알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인터뷰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시오. 1월 6일자, 알고 계시냐고요? 1월 16일자. 1월 며칠자 누구 하다 이렇게 하면 사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그걸 본 적이 관세에 관련돼서 우리 이재명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그런 인터뷰였는데 그걸 모르셨다니까 유감이네요. 아니 그 내용을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하니까요. 아니 1월 며칠자를 하라면 제가 무슨 AI도 아니고 그러면은 어떻게 뭐 알겠습니까? 구윤철 부총리 인터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인터뷰 모르시는 내용을 걸로 하고 알려주셔야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 우리 경제총사령탑인 구윤철 부총리의 내용입니다. 상반기 대미 투자 어렵습니다. 또 2월부터 돼가지고 국회에 한번 우드에스크에 한번 요청해 볼 생각입니다. 윌에스크도 아닙니다. 우드에스크예요. 또 이 미국 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영향은 많이 미칠 겁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저 인터뷰는 처음 보셨어요? 아니 저 봤습니다. 저 인터뷰는 문자 그대로 예를 들어 뒷단에 붙어 있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든가 환율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합의를 할 때 이후에 생긴 상황에 대한 예측과 전망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래 했던 적어도 입법 지연 문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나 이 정부의 사실 말씀은 아닙니다. 왜 아니죠?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비관세 장벽 얘기하셨잖아요. 비관세 장벽 농업 분야 많이 얘기합니다. 이번에 감자 개방된 건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 있어서 저희들이 뭐 쌀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한 논의가 지난번 관세 협상의 주된 아젠다가 아니었다. 결국 검역 완화 조치로 푼 거거든요. 다른 농산물 대미 협상 과정에서 추가 개방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주된 아젠다가 아니었습니다. 현재까지 합의된 것은 검역 과정에 있어서 검역의 효율화 외에는 특별히 어떤 한 품목을 뭐 추가로 개방한다 아니다. 이것이 관세 협상에서의 아젠다나 합의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세에 따른 피해는 국민과 우리 기업입니다. 저는 총리님의 인식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압력이다, 실제 행동이 안 나서고 있다, 기울어진 눈동장이다,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냐, 이런 인식들은 참으로 아쉽다. 또 너무 사안을 경하게 보신다. 비관세 장벽, 우리 농민 지켜내는 의지 표시해 주셔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고요. 저희가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저희가 원래 있었을 때 합의를 엄격하게 저희가 어긴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불만족에 의해서 새로 생기고 있는 압박에 대해서 매우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식이 너무 한쪽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편하신 방향으로만. 알겠습니다. 혹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TAT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CA? TAT. TAT? 예. TAT가 뭔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반도체 말도 우리 웨이프로 만들잖아요. 네네. 웨이프 한 장에서 반도체 하나 칩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잘 모르겠네요. 말씀해 주십시오. 아유 참. HBM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걸립니다. 한 장에서. 그래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중요하고요. 참고해 주시고 이거 옮기는데도요. 그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의 어떤 안정성의 필요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재생에너지 많은 곳으로 와달라.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지역에서. 정책 책임자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있는 반도체 산단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방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희 정부에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주도 성장의 기조는 계속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PPT 좀 보여주시죠. 조금씩 개선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란으로 있었던 민생 파탄에서 저성장의 정점을 찍었던 윤석열 정권과 비교해 보면 지금 보시는 수치처럼 그 변화가 명확합니다. 수출액, 무역 수지, 외환 보유액, 소매 판매액 지수까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약하고 있다, 완전히 좋아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많은 국민의힘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를 마치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경제가 좋았던 시대처럼 그리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재명 정부 8개월 동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몇 가지 우리 국무위원님들과 함께 이런 경제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총리님. 제가 오늘 총리님을 어렵게 뵀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통사고가 나서 오늘 참석을 못할 뻔도 했는데 총리님을 뵙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코스피 5천 주가지수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아마 이해는 이런 양극화가 되지 않아야 된다. 너무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거 코스피 5천 높은 주가 지수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새롭게 변화된 경제 8개월이지만 성과가 있다면 뭐라고 총리님 생각하십니까? 큰 틀에서는 다시 해볼 만하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은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큰 심리의 회복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지표에 있어서 뭐 성장률이라든가 소비심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코스피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현실적으로 또 수출액이라든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체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전 세계 모든 어떤 나라들이 고민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도 있고 또 뭐 환율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문제들이 여전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안이하게 낙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큰 흐름에 있어서는 경제가 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에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제일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짧은 기간 동안에 비교적 크게 틀리지 않은 방향으로 정책들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코스피 5천,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법 개정 등 또 정부에서 많은 노력들 통해서 달성을 하고 앞으로 뭐 등락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활동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코스피 5천 시대, 예.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30년 동안 중소기업만 했다는 분 한 분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 평생 주식 한 번도 안 했는데 요새 주식을 한다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정말 아주 그냥 보통 중소기업을 오래 했던 분입니다. 그런 인식의 변화는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아니면 사실은 별로 이렇게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인식의 변화고 그걸 흔히 머니 무브라는 말로 표현하듯이 우리 사회에서의 자금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고 그것은 역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생겼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스피 5천을 얘기할 때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5천이 되니 상대적 박탈감을 얘기하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전 단순히 주가 지수가 높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머니 무브, 돈이 돌고 그것이 생산적으로 확장이 되고 결국 최근에도 본 것처럼 국민연금으로도 그 확대가 되어서 그것이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이것이 저는 코스피 5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함의 중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점이 좀 놀랍고요. 저는 그래서 특히 이제 생산적 금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첫 번째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김태년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뭐 KIC를 통한 국부펀드도 중요하지만 저희 정부에서 지금 국민성장펀드 150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에 있었던 펀드와는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총리님?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아마 코스피 5천에 대해서 그전에는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다가 막상 되고 나니까 딴 면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결국 세상은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말을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인데 저희는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집권 세력으로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성장펀드가 과거에 있어서의 유사한 것과 차이가 있다면
첫째는 규모, 둘째는 그 결정에 있어서 투자 결정, 운영 결정에 있어서 어떤 민간의 네, 기준. 참여. 세 번째로는 지금 시대에 맞는 어떤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 네 번째로는 그 범위에 종래에는 별로 이렇게 운영되지 않던 문화 관련한 부분까지도 어떤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정도가 과거와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뭐 이 조금 전에도 더한달 뭐 세제 혜택 문제까지도 있습니다만 해상 풍력, AI, 원전, 방산 등으로 좀 확대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 네,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더 잘 많은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달스가 국회의원 유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체제란 말로 대변될 만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커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추진 계획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반도체 산업의 지방 분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일 이 대통령께서 2020년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장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관련해서 수도권 중심 성장이 아닌 지방주도 성장을 강조하면서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 반도체 벨트 구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기본 취지는 장관 또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용인은 장관께서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총 960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팹 10기를 건설하고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 팹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용수 공급인 건 장관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관 혹시 여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필요한 반도체 팹 10기에 대한 전력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 합해서 15기가 정도. 그렇습니다. 원자로 15개 정도의 분량의 전력입니다. 구체로 보면 이제 삼성 반도체 6기 팹에 9기가와트, SK 하이닉스 4개 반도체 팹에 6기가와트가 필요합니다. 5.5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의 이제 전력과 용수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 공급 계획을 보면 9기가와트가 필요한 삼성의 보면요, 3기가와트는 한전가 전력 공급이 돼 있고 3기가와트는 LNG 발전소로 충당한다고 그렇게 계획돼 맞습니까? 네, 삼성은 우선 1차로 그렇게 돼 있죠. LNG를 먼저 공급하고 2차부터는 이제 고압망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3기가와트에 대한 전력 확보 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1차로 먼저 확보는 되어 있고요. 2차부터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되는 단계입니다. 예. 자, SK 하이닉스는 3기가는 확보된 상태에서 나머지 3기가는 이제 지방도 318호 지방도를 확충하면서 그다음 하부 공간에 전력망을 구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네, 예,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이제 이 전력안이 되더라도 결국은 전기를 송전받으려면 송전선로와 고압 송전탑이 필요한 걸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거리 송전 경우에는 전압이 떨어져서 정전의 효과 위험성도 그보다 큰 거는 그 지역 주민들이 과연 용인할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장관 잘 아시다시피 밀양 사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약 9년간에 걸쳐서 밀양 송전탑, 구체적으로 말하면 밀양 주민과 한전과의 격화된 시위로 2분이 사망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서해안 근역의 전력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송전을 시키려면 호남을 통해서 충청도를 통해서 고압 송전탑이 설치되고 송전선로가 설치돼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언론에 보면은 이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호남과 충청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극렬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보실까요? 작년 12월에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 행동이 출범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전국 조직이 출범한 만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변전소가 들어서 있는 경기도 안성과 하남에서 시의회에서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송전탑이 설치가 되지 않고 송전력 개설이 되지 않으면 전력 송급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태가 됐을 경우에는 반도체 폐배 공장은 완성됐는데 전기가 없어서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송전망 관련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주민 의견 수렴도 보다 철저히 하고 건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만들고요. 보상도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신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LNG 발전소에서 3기가와트를 이제 충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정부는 RE100 소위 말 RE100 재생에너지 RE100이나 2050년 탄소 중립화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관 생각하실 때 LNG 발전소가 이 정부 기조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단기적인 대책으로 우선 LNG 발전소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LNG 발전소도 장기적으로는 수소 혼소 내지 수소 전소로 바꿔서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유엔사나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 IPCC에 따르면은 LNG 발전의 탄소 발생량이 1kW당 LNG는 490g입니다. 석탄 발전소 810g보다 적지만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장관께서 지난번에 그 12월 에너지 믹스 정책 토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후 대응을 위해서 석탄 발전소, 가스 발전소도 결국은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선 석탄을 먼저 퇴출하고 그다음에 LNG는 비상용 전원으로 그러면은 지금 줄여나가- 장관 말씀대로 3기가와트 LNG 발전소를 우선 건설해서 공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퇴출시킨다 그랬는데 그럼 처음부터 이게 탄소 중립화에 맞지도 않고 정부 규제와 맞지도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RE100도 맞지 않으면은 이 계획은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본 지 않았습니까? LNG 발전소는 그 발전의 특성상 수소 발전소로 전환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LNG 발전소를 돌리다가 그린 수소나 핑크 수소를 싸게 생산해서 수소 발전으로 전환하면 LNG 발전소는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전환이 쉬울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저는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그린 수소가 좀 비싸서 알겠습니다. 에러가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아까 제가 용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강 경기 남부에 있는 반도체 공장의 용수는 한강 수계에서 끌어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소양강 충순댐에서 흘러보낸 용수를 팔당댐이나 여주보에서 받아서 공급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하루 여유량은 8만 톤 정도로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용인의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필요한 하루 용수가 133만 톤으로 추계되는 걸 언론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는 제가 알기는 2034년까지 이제 2조 2천억을 들여서 용수 관로를 개설해서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네. 자, 이 계획이 맞으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수도권의 생활 용수나 또는 공업 용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되는 것입니다. 장관이 말씀드린 지금 팔당 치수당을 치수로 쓰는 지자체가 모두 몇 개인지 아십니까? 24개입니다. 네. 24개에 1,400만 명이 생활 공급 또는 공장 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 지난 9월 7일입니다. 아까도 좀 동료 의원 질의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9월 7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이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때 수도권에 총 135만 원을 공급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36만 5천 호 빼면 98만 5천 호가 남습니다. 혹시 이 98만 5천 호의 생활용수에 일일 용수 필요한 용수가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미처 추계는 못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서울물연구원의 연구 결과입니다. 주택 공급 98만 5천 호의 생활용수가 공급되려 그러면 56만 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 추계대로 용수 관로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정부 발표대로 수도권에 135만 호가 공급되면 생활용수가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부가 처음 예상했던 반도체 용수 공급은 저는 차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한 그래서 가지 더 일부는 말씀. 저 하수도를 재활용.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게 방금 하우스 재활용한 게 12만 톤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걸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보실까요? 이게 저희랑 이제 경쟁 관계 있는 대만 TSMC 기업의 반도체 팹 분산도입니다. 저게 보면은 신주 과학단지에서 타이중에 집중하지 않고 신주 가오슝까지 277km를 거쳐서 서해안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좀 보실까요? 일본입니다. 일본 반도체 리피더스도 홋카이도에 이 반도체 팹을 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 엑스팹이나 미국 마이크론,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장관이 이렇게 반도체 팹을 분산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제안보 차원이나 지진 문제 등등을 고려해서 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첨단 설비를 24시간 동안 가동에 대한 반도체 공장은 장관님 말씀대로 자연재해나 또는 뭐 전쟁 이런 데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산 배치가 맞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용인에 지금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전히 무효화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정부가 추정한 대로 수도권 일각체제도 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같이 가려면 이 반도체를 분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력이나 또는 용수나 입지 조건이 가장 최적화된 데 저는 대구 경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원전의 절반인 13개가 경북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다음으로 수계가 풍부한 것이 낙동강 수계입니다. 그리고 장관이 아시다시피 반도체 운송은 항공으로 운송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TK 신공항이 개척되었고 신공항 주변에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와 군위를 거쳐서 대구 경북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저는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지역 이기주의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삼성이나 SK 측에서도 지난 정부의 말을 믿고 이 산단에 들어왔다가 지금은 이 과연 전력 공급이 될 수 있을지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정부가 나가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기업이 저는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잠깐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장관께 말씀드린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분산의 문제는 비단 대구 경북의 문제뿐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도체의 대구 경북을 비롯한 남북권 분산, 저는 호남도 되고 충청도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전에말로 정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에너지의 지산지소 원칙에 저는 부합된다고 보고요. 또 지방 투자를 강화하거나 지방 주도 성장을 따라서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총리 산하에 이 TF팀을 만들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한 게 저보다 센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총리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3단의 지방 이전은 많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력 문제가 해결되고 송전선 건설 부담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리백의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보나 또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전력 수급 불균형도 완화가 용이해됩니다. 무엇보다도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도 해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일각 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유영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할 차례입니다만은 잠깐만 한번 계셔봐 주십시오. 국무위원석에 전광판에 나오는 화면이 컴퓨터 화면에 뜨지 않습니까? 저 화면에 뜰 때 그쪽 화면에 뜨지 않습니까? 왜 그게 안 돼 있어요? 아니 국무위원들이 전광판에 뜰 때마다 자꾸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는 게 너무 어색해서 이쪽 화면에는 뜨는데 저 조금만 전환하면 다 뜰 텐데 왜 볼 수 없게 그래 해놨어요? 한번 챙겨보고 바로 화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장철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올라가나요? 아, 그래? 이쪽은 상관없고. 네,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영 부의장,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영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대전 동구 장철민입니다. 천재이루, 통합은 천재이루입니다. 우리 지역이 드디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분권화된 대한민국, 균형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정말로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기회에 많은 논의들을 해나가는 이 와중에 일종의 좀 괴담이 있습니다. 대전 충청이 빠질지도 모르겠다는 괴담. 야당에서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은 동의하고 대전 충남만 반대할 수도 있다는 괴담. 좀 이상한 이야기들이 흘러다닙니다. 장동혁 대표도 연설 지난 4일이었나요? 대전 충남 통합이 지방혁명이라고 하더니 그 다음 날에는 민주당 통합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졸속이라며 반대하는 좀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원래 통합을 주장했던 대전의 이장우 시장, 충남의 김태훈 지사도 요즘엔 언론에서는 급변침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굉장히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조 원의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20조 원짜리 밥상이면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거 아닙니까? 물론 반찬 투정도 할 수 있습니다. 식단 메뉴 고르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어떤 반찬이 더 좋겠다, 어떤 음식이 더 좋겠다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밥상 엎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천재이루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이상한 괴담과 지금 야당의 어떤 시도들의 경고를 보내면서 대정부조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총리님, 요즘에 국정 운영으로만도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이래저래 뭐 자꾸 무슨 시장 여론조사를 돌리기도 하고 이 국정에 집중하시는 걸 좀 방해하는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뭐 괜찮습니다. 네, 꼭 성공한 총리가 되실 수 있도록 예.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도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혹시나 저는 사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진짜 며칠 동안 좀 괴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대전 충남만 반대해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이 이야기들.
사실은 저희도 최근에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좀 저는 특별히 이제 그 후속 조치를 이렇게 초과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군데가 논의가 됐는데 막상 제일 처음에 논의가 시작된 대전 충남이 빠지면 어떻게 하나 좀 답답합니다. 아니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아마 발의된 법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규제 특례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권한의 특례나 재정 특례 차원에서 지역 간 차별이 있을 가능성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예 없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통과시킨 후에 혹 그 이후에 각 지역에 맞춤형으로 더 필요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특례를 조정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2단계 설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례의 부분 조정 부분을 총리 산하의 지원위원회를 둬서 할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재정적으로나 또 권한적으로나 특례상으로나 두 군데든 세 군데든 같은 내용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법이 일종의 차별이 있을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